안녕하십니까. 중동 없는 대한민국 경제, 아프리카 없는 앞으로의 한국 경제 어떨까요? 지난해 중동 지역 플란트 수출액만 300억 달러가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부다비 원전 수출액 400억 달러 기록했죠. 이렇듯 중동과의 경제 교류 날이 갈수록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중국에 비하면 우리 중동 지역에 대한 지식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나마도 서구 중심적인 시각이 많죠.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오늘 중동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동을 잘하는 분,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의 서정민 중동 아프리카 주임 교수 모셨습니다. 서정민 교수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뭐 최근에도 중동을 다녀오셨습니까? 예, 12월 중순에 아랍에미리트와 이집트를 다녀왔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다녀오셨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동을 그냥 자주 떠나시는 서정민 교수님, 다음 주에 또 중동을 가신다고 그래서 시간이 없는데도 저희들이 중동 얘기를 좀 듣고자 이렇게 모셨습니다. 우리 좀 오늘 하여튼 있는 그대로의 중동, 이렇게 치우치지 않은 그런 중동의 모습을 좀 교수님한테 듣기로 하죠. 교수님이 지금 그 아랍어과 아랍어 전공하셨죠? 네, 학부에서는 아랍을 전공했고요. 네. 그 이후에는 중동 정치 경제를 공부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 이집트에 가셔서 석사하셨고, 그죠? 네. 그다음에 옥스퍼드에서 박사를 받으셨고, 예. 실은 여러분 우리 그 서 교수님이 그렇게 그 옥스퍼드 박사학위 받으신 다음에 또 한국에 오셔가지고 그 모 일간지에서 그 중동 특파원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명실공히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을 다 두루 겸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튼 중동 얘기 재미있게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그 개념 정리부터 조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중동, 이슬람, 또 아랍 뭐 이런 개념들이 조금 이렇게 사실 등가는 아닌데 그죠? 조금씩 그 불일치하는 면들이 있는데 그걸 섞어서 막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좀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보고 넘어가죠. 예, 우리가 뭐 그 지역을 언급할 때 이슬람권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랍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중동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렇죠. 또 아프리카권과 합쳐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돼지고기는 이슬람 문화다. 고유의 문화로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돼지고기를 안 먹는 그 풍습의 그 기원을 따라가 보면은요. 유대인들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이미 3,500년 전에 형성된 종교인데 그러니까 3,500년 전부터 중동 지역의 대부분 사람들은 기후 때문에 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단지 불과 1,400년 전에 등장한 이 이슬람 문화로만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훨씬 중동의 문화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이제 혼란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렇죠.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은 아랍이라는 것은 민족적 개념이지만은 이 혈연을 중심으로 한 민족적 개념이 아니고 하나의 정체성입니다. 혈연은 절대 아닙니다. 수단 사람은 흑인이고 레바논 사람은 거의 백인에 가까운데 이게 혈연적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자신들이 아랍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의 모임 22개국이고요. 쉽게 구분하자면 아랍어를 쓰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동이라는 것은 상당히 서구적인 시각인데요. 서구에서 봤을 때 동쪽으로 가는 중간에 있는 지역. 그래서 이 중동이라는 지역은 주로 지역적 개념으로 있고요. 아랍을 포함해서 한 27개국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권은 이제 종교적인 개념인데 이슬람 회의 기구라는 국제 기구에 속해 있는 나라 57개국이나 되고요. 아프리카는 그 대륙 지역적 개념이죠. 그렇죠? 그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만 해도 53개국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용어가 혼선돼서 쓰이고 있고 나라 수는 총 약 한 70개 정도 되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개념을 정확히 확립하지 않으면 상당히 접근하는데 문제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아랍 사람들은 중동이란 용어를 싫어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중동하고 거래를 할 때 만약에 그 걸프 산유국 다 아랍 국가들이거든요. 이 나라에 그 공식 공문을 보내면서 미들리스트란 말을 쓰면 이 아랍 사람들은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게 아마 교수님 아까 말씀드린 서구 중심적인 그렇습니다. 시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랍의 지식인이나 언론들은 서구가 만들어낸 서구 중심적인 시각의 용어를 왜 우리에게 적용을 하느냐 이런 이제 좀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우리나라에서 그 한 아랍 소사이어티라는 그 외교부가 지원하는 단체가 생겼습니다. 이
단체가 원래 생길 때 시작은 한 중동 소사이어티로 구상을 시작을 했었는데 한국에 있는 아랍 대사관들에서 반발을 해서 한 아랍 소사이어티로 결국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정도로 이 아랍이란 중동이나 또 이슬람이나 아프리카라는 용어를 좀 우리가 잘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예. 민족 정체성 부분, 또 서구 중심적 시각, 네네. 그렇죠. 그다음에 종교적 개념 이런 예. 것들이 예. 그 분류의 기준으로 이렇게 가령 아랍, 중동, 이슬람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아까 뭐 돼지고기 말씀도 해주셨는데 우리가 중동하면은 하여튼 조금 그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많아요. 그렇죠. 뭐, 예. 뭐 테러, 전쟁 뭐 이런 쪽인데 이제 그런 것도 사실 우리의 어떤 그 서방적 시각의 결과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예, 상당히 그 중동 지역은 그 서방에 있어서 석유의 공급처이자 또 그 7대 메이저 석유 회사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적 이익이 상당히 이권이 달려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그 21세기 들어와서는 이제 그 미국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지면서 미국에서 가장 비교 우위를 가진 산업이 군수 산업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동은 현재도 미국의 최대 무기 수출 시장입니다. 한국보다도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지난해 한 해 동안만 미국에 수입한 무기의 수입 금액이 1,000억 달러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제 무기 수출 시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이 계속 유지되기를 내심은 좀 바라는 것이고, 또 그 이제 이슬람이라는 종교 9.11 테러 이후 그 주로 그 전 세계에 굵직굵직한 테러를 일으킨 세력들이 대부분 이 이슬람권 출신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그 이슬람 종교가 어떤 테러리즘과 어떤 뭐 이 동등한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대부분 그 제가 이제 전공이 그 중동의 그 테러리즘과 이슬람 운동입니다. 그래서 들여다 보면은요, 사실 그 테러나 이런 이슬람 과격 세력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비민주적인 독재. 그러니까 대부분 중동 국가가 정권이 안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 같은 경우는 무바라크 현 대통령이 1981년부터 현재까지 집권하고 있고요. 그 옆에 리비아는 까다피 그 지도자는 67년에 예, 대통령이 돼서 아직까지 있습니다. 이런 그 장기 집권 하에서 국민들의 반발, 또한 그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를 제외한 이 중동이 27개국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석유를 생산해서 자국 경제에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석유 생산량을 가진 나라는 7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20개국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어떤 그 경제적인 희망을 잃고 또 사회적으로 실업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반정부 세력이 이슬람 종교라는 정치적 이념을 이용해서 투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눈에 비춰지는 거지만요. 사실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하나의 민주화를 향한 또 이 사회 평등과 정의를 향한 어떤 내부적인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작은 예로 그 히잡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 히잡도 뭐 참 그게 이렇게 이슬람권의 어떤 보수적인 그 소위 그 원리주의자들이 뭐 이렇게 상상이 되는데, 그것도 뭐 실제로 환경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 중동 지역에서 뜨거운 뭐 섭씨 우리 온도계를 들고 있으면 50도 이상 올라갑니다. 이곳에서 이제 머리에 어떤 것을 가리지 않고 다니는 건 상당히 그 뭐 이 건강에 치명적이죠. 그래서 예전에 뭐 미션 또 몇 년 전에 개방한 그 예수의 인생에 관한 생애에 관한 영화들 보면 거기도 많은 사람들이 머리에 이 머리 두건을 쓰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슬람 이전부터 중동에서는 이 햇볕을 가리기 위해서 강한 그 이 직사광선을 피하기 위해서 썼던 거고요. 그런 환경의 결과물을 우리가 아무튼 그런 것조차도 그냥 어떤 이슬람이라고만 그렇죠. 우리가 문화의 보수성이라든가 닫힌 사회, 무슨 폐쇄적 어떤 그런 걸로만 다 몰아서 생각. 제가 중동에서 이제 오래 있으면서 한국 분들이 중동을 이제 찾아오면은 그 이제 제가 뭐 이 좀 이집트 남부 지역이라든가 사막 지역을 모시고 가는데요. 제가 30분만 좀 밖에 구경하고 오십시오 하면은 30분 후에는 신문지라도 다 쓰고 나타나십니다. 그게 결국 히잡이군요. 그렇죠. 30분도 그 직사광선에서 이 태양 밑에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중동입니다. 그럼 자, 우리 그 서 교수님이 이렇게 중동에 관한 책을 참 여러 번 쓰셨어요. 그 중에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이제 이렇게 인간의 땅 중동 이런 책을 최근에 이렇게 쓰셨는데, 우리가 보통 뭐 중동 하면은 이게 이슬람 문화권이 워낙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색채가 강하고, 또 우리가 오히려 인간의 땅이라는 어떤 제목을 이렇게 인간의 땅을 굳이 강조하신 게 그런 신의 땅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제목을 붙였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신지요? 네.
예, 우리가 그 중동을 보는 시각 중에 가장 잘못된 부분 중에 하나가 중동을 너무 또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이슬람 종교의 틀로서 그쪽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중동 경제를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이슬람에서는 하루에 5번 예배를 보는데 하루에 5번 예배를 보고 언제 경제 활동을 하는가? 또 1년에 한 달은 단식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 중에 업무가 마비되지 않겠느냐. 어떤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또 이슬람이 폭력적이고 또 비민주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중동 국가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뭐 석유 자원은 있지만 중동 국가의 선진국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슬람 때문에 안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보고 있고요. 일부 우리 그 정치인들이나 일부 기업인들은 중동 지역 가면 이슬람 때문에 뭐 비즈니스를 못 하겠다. 또 그쪽에 활동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런 시각들이 있죠. 예,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다고 제가 이제 중동에 한 12년 동안 살아온 경험에 따르면요. 그쪽 지역도 우리들과 똑같이 우리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똑같은 삶들이 있습니다. 그 대부분 사람들이 이 종교보다는 잡을 구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고 그 세속적인 문제에 더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많이 이제 그쪽을 이슬람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집트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집트의 정치 시스템이 이슬람적인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러게요. 서구에서 받아들인 거. 이집트가 이슬람 법을 적용하고 있는가? 아닙니다. 프랑스, 영국에서 받아들인 실정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집트 경제가 이슬람적이냐? 아닙니다. 이슬람 은행에서는 이자를 못 주게 돼 있는데 이집트의 은행들은 뭐 금리가 한 10% 됩니다, 현재.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이 이슬람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너무 그것에 기초를 해서 그쪽을 보고 있고요. 우리가 중동 지역, 이슬람 지역을 얘기할 때 정교 일치란 얘기를 많이 쓰죠. 뭐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다. 유럽에서는 그거를 중세 이후에 이제 달성을 했는데 중동은 아직도 유럽의 중세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중동의 뭐라고 할까요? 근대화. 네. 그 후진성을 그거 종교하고 결부시키는 그렇죠. 시각이 계속해서 분명히 그렇게 있죠. 보고 있는 건데요. 제가 1400년 이슬람 역사를 우리가 쭉 둘러보면은요. 단 한 번도 이 종교 기관이 왕권 위에 올라선 적이 없습니다. 유럽의 중세하고는 다르죠. 유럽의 중세에서는 왕권과 교황권이 엎치락뒤치락 우리가 이란의 경쟁을 했는데. 호메이니를 자꾸 생각하니까 호메이니가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이슬람에서 10% 미만인 소수파인 시아파에서만 가능한 그렇죠. 부분입니다. 근데 90%를 차지하는 수니파에서는 단 한 번도 종교가 정치 권력 위에 올라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정치 권력 밑에서 아첨하는 세력이었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과장해서 그쪽 종교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라고 보는 시각보다는 거기도 우리와 비슷한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상당히 유사한 생각을 하고 있고 대부분 국가들이 한국처럼 한국 모델을 배워서 자신들로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다는 점에서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제목을 그러셨군요. 달게 저 됐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슬람과 중동을 이렇게 등가시키는 관성이 있다고 그런 네. 말씀 지금까지 해주셨는데 또 그냥 중동하면 모든 나라에서 석유가 다 나타나는 그 그렇습니다. 예. 착각 같은 게 좀 있는 것 우리가 같아요. 중동하면 떠올리는 뭐 이미지가 석유. 그러니까. 근데 아까 예. 아까 말씀 중에 예. 사실은 산유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예. 우리가 생각하는 건 많지 않다는 말씀해 주셨어요. 예, 실제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제가 27개국을 중동으로 본다고 하면은요, 7개 국가가 그렇죠. 그나마 이제 석유를 생산하는 생산해서 나름대로 경제 전반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나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그 걸프 지역의 그 GCC 국가라고 하죠. 걸프 협력기구 네. 그 6개국, 이란, 그다음에 이제 북부 아프리카의 알제리, 리비아 정도입니다. 이 외에 다른 나라들은 그 석유 자원이 거의 완전히 없는 나라들도 있고요. 일부 나라들은 겨우 생산해서 내수 좀 충당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동 경제를 볼 때 27개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상당히 나라마다 경제적 환경이 다른데 석유란 그 어떤 틀로 그 모든 중동 국가를 조명하게 되면은 상당히 그 왜곡된 이해가 나올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진출하는데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그렇죠. 상당히 그 좀 모순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래도 하여튼 소위 오일머니로 국부를 만들어내고 또 개인의 부를 축적한 가령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그렇습니다. 경우도 또 그래도 있지요. 있긴. 예. 네. 특히 그 사우디아라비아나 그 UAE 또 그 쿠웨이트, 이란 등을 중심으로 해서요. 지금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이제 고유가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이들 그 주요 산유국 국가들이 축적한 오일머니가 소위 한 2조 달러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 엄청난 그 지금 그 석유 자금이 모이게 되면서 이들 국가들이 상당히 이제 많은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이제 우리가 중동 지역에서 많은 플랜트를 수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좀 다시 우리가 좀 명확히 짚고 넘어갈 부분은 뭐냐면요. 우리가 70년대, 80년대도 제1차 오일 쇼크가 있었죠. 근데 그 당시 중동 국가들은 갑자기 들어온 오일 머니를 뭐 어떻게 보면 흥청망청 이렇게 낭비하면서 졸부죠. 졸부. 그렇죠. 뭐 사우디 왕자들이 어떻게 돈을 쓰더라 뭐 이런 뭐 기사들이 많이 났었죠. 근데 그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21세기 들어와서 중동의 대부분 국가나 언론, 지식인들, 정치인들은 우리가 첫 번째 기회는 놓쳤다라고 인정을 하고 이제는 정말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또 우리가 뭐 석유 수입이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그 뭐 이 지속 성장 가능한 그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이 사고 전환이 상당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게 어차피 석유라는 유한 자원을 갖고 이 언젠가는 바닥 날 이후를 대비해서 미래 우리 인프라를 투자를 하자는 일종의 발상의 전환 같은. 예, 그렇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우리 2, 3년 전에 많이 그 언론에 등장했던 두바이 예를 볼 수 있고요. 두바이를 제외하고도 다른 이제 이 산유국들도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뭐 발전소나 도로 또 여러 그 하부 구조를 건설하면서 우리 건설 업체들, 우리 기업들이 많은 이제 플랜트 수주를 할 수 있다. 그게 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저렇게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에서 원전을 저렇게 대규모로 네. 발주를 내고 네. 하는 이유가 뭘까가 바로 그 지금 석유에서 말씀하신 미래를 위한 인프라 투자 같은 그런 개념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군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뭐 사상 최대 수주액을 기록한 이번에 그 네, 아부다비 원전 예. 수주 뭐 400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그 자금을 투자해서 아부다비가 추진하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 사업인데요. 석유를 가지고 석유에서 나오는 어떤 석유 수출 대금을 다른 산업에 재투자를 하고 자신들이 쓰는 이 전력은 최소한 원자력으로 이제 대체를 하겠다. 특히 아부다비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력으로 생산된 전력을 대부분 수출할 예정입니다. 아, 이웃나라.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지역이 이 아직까지 그 발전 용량이 부족해서요. 석유 이 전력을 수입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전력을 생산해서 사우디로 수출하겠다. 이런 이제 좀 산업 다변화 정책을 지금 뭐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터키하고 요르단도 우리가 지금 원전 수주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그렇습니다. 터키하고 요르단 경우는 예. 또 어떻습니까? 터키하고 그 요르단은 아주 뭐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터키랑 요르단은 사실상 이 석유가 거의 안 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요르단이나 터키 같은 경우 자국이 이 여러 가지 국내 소비, 전력 소비나 또 여러 가지 그 수입을 하는 데 있어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우리 뭐 경제도 비슷하지만은요. 이 때문에 자국이 어떤 다른 산업이나 제조업에 투자할 어떤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자신들의 소비하는 전력이나 또 어떤 에너지를 일단은 빠른 시일 내에 원자력으로 대체하고 또 이제 남은 그 돈을 이제 다른 산업에 재투자하겠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지금 아부다비보다도 빠른 우리가 수주를 할 수 있는 나라로 터키, 요르단을 들 수 있고요. 다른 중동 국가, 아프리카 국가도 많습니다. 지금 27개 중동 국가 중에서 이 원자력 발전 계획을 세우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나라가 13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중동하면은 뭐 석유를 가지고 그러게요. 이 석유를 가지고 그 화력 발전소를 지어서 이 발전을 하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제 상당히 이제 이 어떤 사고가 많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야, 그런 배경이 참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런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의 계획을 위해서도 그죠? 네네.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원자력 발전을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란 예, 문제죠. 그렇습니다. 이란 핵 개발 이거 지금 뭐 서방에서 특히 미국 뭐 난리인데 예,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이란의 이제 우리 언론에서 이제 가끔 뭐 북한 핵 문제와 이란 핵 문제를 같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묶어서. 이렇게 이제 뭐 보도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저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란의 경우를 들어보시면은요, 이란의 뭐 정치 지도자나 국가 원수, 대통령을 포함해서 단 한 번도 자신들은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어떤 뭐 문제가 있으면은 이 최고 종교 지도자와 대통령은 뭐 당연히 우리는 절대로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왜 우라늄 농출, 서구의 시각에서는 지금 세계 2위, 3위의 석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가 왜 원자력 발전을 하려고 하느냐. 이란의 답변은 그렇습니다. 이란은 현재 지금 인구가 8천만입니다.
중동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또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유지하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산업 다변화와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여러 이제 이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자금이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달러죠. 그러면 현재 지금 이란이 수출하고 있는 그 이 원유 수출로 벌어들이는 달러를 최대한 국내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전력 소비 또 에너지 소비를 원전으로 대체하고 그 석유 수출액의 더 많은 부분을 자국 산업에 투자를 해야 자신들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라고 지금 보는 게 그 이란의 어떤 하나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라늄 농축이라는 그 자체는 국제법상 또 IAEA 국제원자력 기구의 그 규정상 다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그 일본의 경우는 자발적으로 자체 우라늄 농축을 안 하고 지금 이 농축 우라늄을 그 원료를 지금 수입하고 있는 나라이고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제 서방은 이란에게 이제 한국과 일본의 모델을 따라라라는 거고 이란으로서는 이게 왜 국제법상 보장된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근데 이제 뭐 이 미국을 위시한 이제 서방 국가들은 이란이 그동안 불량 국가였기 때문에 또 핵을 보유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미리 우려하고 이제 예방적 차원에서 지금 뭐 계속해서 경제 제재를 취하고 압력을 넣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이란 핵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거 보통 언론을 통해서 혹은 아까도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미국 쪽의 주장에 의해서 이렇게 좀 편중된 그런 시각과는 반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잘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자, 그럼 우리가 어쨌든 뭐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어쨌든 군사 제재 움직임을 지금 계속 시사하고 있어요. 네네. 실제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뭐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중동 전문가들은 뭐 전면전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2003년에 미국이 이라크를 갑자기 침공해서 뭐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완전히 이제 그 군사적으로 이 승전을 거두는 그런 그 시나리오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란은 이라크하고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그 이라크는 이제 완전히 사막으로 된 평지고요. 제가 뭐 이라크 그 전쟁 기간에 9번이나 취재를 다녀왔지만은요. 네. 이 평지로 된 거고 그다음에 그 1990년에 그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하고 이후 그 유엔이 내린 경제 제재가 뭐 그동안 우리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제 제재였습니다. 91년부터 2003년까지 총알 하나를 생산하지 못한 나라가 이라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 쉽게 그 군사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나라가 이라크였고요. 이란은 상당히 다릅니다. 지금 뭐 중동에서 이스라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터키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군사 대국입니다. 이 전투기, 탱크, 잠수함까지 자체 다 조립을 하고 있고요. 또 100만 이상의 병력을 가지고 있고 이란은 또 산악 국가입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상당히 그 미국이 고전하고 있는 것처럼 완전 점령이라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이란의 전면전을 치른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거고요. 또한 경제적으로 지금 상당히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또 이란과의 어떤 전쟁을 벌이게 된다면은 엄청난 고유화 시대가 다시 돌아올 것이고 국가 경제적 전 세계 경제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이 때문에 이제 대부분 전문가들은 만약에 군사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은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 즉 뭐 서지컬 스트라이크라고 하죠. 그런 부분을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 거기까지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한적 공습 같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란에 대한 이런 서방 쪽에서의 제재 문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끊이지 않으면서 우리 사실 경제가 이란 비중이 굉장히 작지 않아요. 중동에서 굉장히 그렇습니다. 큰 편이죠. 예, 예. 당장 우리한테 이게 영향을 주는데 그 부분 한번 좀 짚어주시죠. 상당히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중동과 우리가 중동과 가장 많은 교역을 하고 있는 나라 하시면은 사우디나 뭐 두바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그렇게 알고 이란입니다. 그러게요. 이란이 이 중동 내 한국과의 최대 교역 국가입니다. 우리가 뭐 가스나 석유를 많이 수입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상품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이란입니다. 인구가 8천만이고 구매력이 어떻든 오일머니가 있기 때문에 구매력이 있는 나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중동에 있어서 이란이 차지하는 그 경제적 입지는 상당히 큰데도 이제 어려운 부분이 이제 미국은 계속해서 미국 주도 서방은 경제 제재를 하고 있고 또 이란과의 어떤 경제 관계, 금융 부분의 제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이제 상당히 이란에서는 현재까지는 지금 뭐 이란의 대장금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그 드라마 같은 게 이란에서 시청률이 90%입니다. 아, 그래요? 예. 대장금 그러니까 한국에 이란에서 대해서- 나가 있나 보죠? 그럼요. 지금 이어서 이제 주몽도 나가고 있는데 주몽도 지금 80% 정도에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은 이제 한국을 너무나 좋아하고 한국 물건을 이란을 제가 여러 번 가봤지만 대부분 가정에 가보면 다 우리나라 전자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를 쓰고 있고 이란에서는 우리에 계속해서 손짓을 보이고 하고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떤 선호도로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우리 그 정부에서도 이제 미국과의 동맹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잘 머리를 짜내서 이란과의 어떤 경제 협력 부분만은 좀 우리가 잘 살릴 수 있는 방안 이런 그 좀 획기적인 좀 외교 방안이 정말로 도출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란이 계속 기다려주진 않습니다. 이미 그 중국이 이런 그 국제 정치적 역학관계를 이용해서 중국이 엄청나게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에 지금 가스전 개발에 100억 달러 이상씩 투자하고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보다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미 이란에 대해서 많은 선점을 하고 있는 부분도 지금 현재 중국에게 많이 사실상 넘겨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 국가적 또 기업적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어요. 자, 우리가 두바이 얘기를 조금 하죠. 얼마 전에 뭐 우리가 그 버즈 두바이라고 그러는데 뭐 버즈 두바이가 틀렸다고 소장님 아까 그렇습니다. 제가 뭐 부르주 예. 버즈가 아니라 푸르주라고 제가 말씀하셨죠. 뭐 이 두바이 관한 책을 써서 두 권을 썼고요. 그러셨군요. 네. 요번에 이제 세계 최고층 그를 짓고 있는 거에서 그 이제 부르주 칼리파라는 책을 이제 세 번째 책이 뭐 다음 달 초 정도에 또 나올 겁니다. 나름대로 두바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많은 책을 쓰고 있는데요. 버즈는 이제 그 이 두바이에 사는 외국인들이 이 아랍어로 부르주가 탑이란 뜻입니다. 타워란 뜻입니다. 이 부르주를 BURJ이기 때문에 버즈로 발음한 거를 이제 우리가 그걸 따라서 버즈라고 이렇게 한 건데 이제 뭐 특별히 뭐 큰 문제가 없는 상 우리가 현지어 발음을 해준다면 부르주 두바이가 맞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개장식 당일날 그 두바이 지도자가 부르주 칼리파라고 이름을 바꿨죠. 갑자기 그 당일날. 그 이유는 이제 두바이가 최근 이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하면서 상당히 그 금융위기를 지금 맞고 있기 때문에 이 부르주 칼리파라는 사람은 이 아부다비의 지도자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부다비로부터 이미 150억 달러 이상의 금융 지원을 두바이가 받았고 또 앞으로 그 두바이 금융위기를 그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아부다비의 지원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아부다비 지도자의 이름을 최고층 빌딩에 넣은 건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죠. 아니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금융위기가 다다를 줄 알면서 이 빚을 내서 이렇게 세계 최고층 또 너무 지나치게 화려한 이런 너무 이제 좀 겉으로 그 과시하기 위한 이런 건물을 왜 지었는가라고 이제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위 그 지금 말씀하신 부르즈 칼리파의 그런 그 휘황찬란한 그 이면에는 뭐 지난번에 아무튼 그 모라토리엄 선언했었죠. 그래서 뭐 아무튼 그런 양극단의 컨트라스트를 볼 때 우리가 도대체 두바이 경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에 해석을 좀. 근데 제가 이제 두바이를 뭐 많이 공부한 그 사람으로서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두바이가 이런 뭐 최고층, 뭐 지금 최고층 빌딩뿐만이 아니죠. 세계에서 가장 뭐 비싼 호텔, 7성급 호텔 부르주 알 아랍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섬, 이 대취하자 모양을 한 팜 아일랜드라는 것도 지금 만들었고요. 세계 최대 놀이동산도 지금 뭐 추진 중에 있고요. 여러 세계 최대 쇼핑몰도 있고요. 뭐 이런 그 뭐 좀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친 무리한 이 투자를 하고 있지 않느냐 경제 규모에 비해서 이런 데 지적이 많은데 뭐 경제적으로 틀린 부분은 아닙니다. 뭐 맞습니다. 두바이의 그 경제의 가장 큰 이 맹점은 뭐냐면은요 공급 주도형 성장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지 않고 일단 공급을 해놓고 수요를 창출하겠다라는 전략을 쓰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보면 상당히 무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두바이 하면 석유가 굉장히 많이 나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왜? 두바이유라는 석유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두바이에서 거래되는 석유를 말하는 거고요. 두바이는 석유가 많이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GDP의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3% 미만입니다. 예상 바뀝니다. 정말. 그렇죠. 석유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고 석유가 많이 나서 뭐 오일머니가 남아서 흥청망청 뭐 화려한 데 투자하는 나라도 아니고요. 생존 전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요. 인구도 적고요. 인구가 자국인 인구가 2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땅도 제주도 두바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토 대부분 사막입니다. 기술력도 없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떤 허브로서 어떤 이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허브로서 거듭나고 이 발전하기 위해서 내놓는 하나의 마케팅 전략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전략이 현재까지는 성공했습니다. 예를 들어 두바이는 이미 중동에서 최대 허브 국가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두바이의 관광객 수가요 2008년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의 관광객 수가 아마 작년에 700만 정도, 800만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주도 두바이만한 나라에서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볼거리를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우리나라에 지금 중동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모든 중동 본부는 다 두바이에 있습니다. 과거 90년대만 해도 바레인이나 이집트 이런 쪽에 있었는데 다 두바이로 옮겨왔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환경을 좋게 만들고 볼거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어떤 비즈니스 환경을 확실히 하고 무과세, 세금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전 세계 기업들을 끌어들여서 하나의 허브로 지금 부상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때문에 저는 이제 두바이가 앞으로도 어렵지 않겠느냐 얘기하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이미 선점 효과라고 합니다. 이미 허브 자리를 달성을 했습니다. 다른 주변의 중동 국가들이 두바이 정도의 어떤 인프라나 어떤 제도를 따라오려면 10년, 20년이 걸리기 때문에 금융 위기만 극복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번에 모라토리움의 그 파고가 있었지만 네네. 그 파고가 그렇게 두바이 경제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정도는 아니다. 예, 또 그런 투자 유치의 어떤 국가적 전략이 전체적으로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렇게 정리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교수님 우리 아프리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뭐 중동만큼이나 이제 앞으로 우리가 아프리카에 관심을 정말 많이 기울여야 될 땅인데 뭐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아프리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뭐 아프리카가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이제 뭐 서구에서도 이 구매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단 하면은 뭐 아주 못 사는 나라로만 알려졌는데 제가 작년에 수단의 그 하르툼을 다녀왔습니다. 한국보다 물가가 더 비쌉니다. 이제 석유를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오일머니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이제 도시 분위기 자체가 바뀌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이제 예전엔 내전과 뭐 기아를 벗어나 아직까지 뭐 많은 나라가 아직도 어려움에 있지만은요.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움직임에 우리가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쓰여요. 네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그 아프리카 정상회담을 중국이 끌어갔어요. 네네. 이런 중국의 아프리카 공약, 네네. 이 흐름, 이거 한번 좀 읽어주시죠. 요새 그 서방 언론에 보면은 뭐 차이니즈 뭐 임피리얼리즘, 그 차이나의 중국의 제국주의, 뭐 또 표현이네. 아프리카를 표현할 때 어떨 때는 차이니카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중국이 아프리카에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지금 진출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냐면은요. 예전에 그 김우중 대우 회장이 수단 석유 유정 개발에 이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수단을 많이 방문을 했었고요. 근데 지금 수단에 있는 모든 석유 개발과 이 채굴권은 다 중국이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지리아 유전, 알제리 유전, 건설 사업. 뭐 중국 상품의 저가 상품이 아프리카의 어느 정도 구매력에 맞기도 하지만은 단순히 상품 수출을 떠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그 대규모 프로젝트들의 중국이 거의 뭐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중국은 아프리카 각국과의 어떤 뭐 정치, 경제적, 전략적, 뭐 동반자적 관계를 맺고 국가 차원에서 지금 서포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신시장을 중국이 우리보다 지금 선점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할 수가 없네요. 그죠? 뭐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워낙 뭐 중국이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고요. 중국의 이제 진출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제 현재는 우리가 주로 물품을 팔고 뭐 플랜트로 일부 수주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알제리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요. 알제리의 그 중국의 유명한 통신회사가 알제리에 그 센터를 만듭니다. 그러면 중국 직원들이 건물을 큰 걸 하나 지어서요. 그 중국 직원들이 한 200~300명이 나오고 알제리 사람들 1000명 정도를 거한해서 또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알제리 사람들의 친중국화
또 이 거점을 이용해서 중국의 어떤 그 뭐 상품 수출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을 해주면서 상호 혜택도 누리면서 상당히 그 전략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우리는 현재 사실상 뭐 무방비 상태라고 할까요? 어떤 뭐 그런 전략적 진출 뭐 이런 그 방안이 지금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김우중 회장이 수단에 아까 석유 채굴권 말씀하셨죠. 네. 그게 지금 뭐 그냥 다 그냥 다 준다는. 예, 넘어갔습니다. 참 그런 거 생각하면 또 화가 나네요. 그 예. 중국의 어떤 그런 그냥 공격적 어떤 시장 점유 이런 거에 비해서 우리는 정말 그동안에 너무 소홀히 한 거를 뭐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부인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주제 바꿔서 금융에 대해서 조금 한번 얘기를 한번 짚어보죠. 금융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슬람 뱅킹이라는 용어가 마치 신조어처럼 많이 쓰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개념 좀 말씀해 주시고 한국에도 이를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도 일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그 이슬람 뱅킹을 우리가 좀 너무 어렵게 보면은 안 되고요. 단순히 이제 그 우리가 하는 은행 업무랑 비슷한 것들을 하는데 이제 그 이슬람 법에 따르면 이제 이자를 주지 않게 돼 있습니다. 예. 그 거래하는 데 있어서 금융거래에서 이자를 못 주게 되고 있는데 현재 사실상 중동이나 뭐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국가들도 이슬람 국가들도 이자를 다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오일머니로 이제 많은 그 돈이 이제 생기게 되고 또 이제 이 서방과의 좀 갈등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갖기를 원하고 따라서 이제 이슬람식으로 우리가 금융을 해보자. 네. 그러니까 이자를 주지 않는 대신 이제 일종의 투자를 유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금이 일종의 보면 투자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은행이 이 돈을 투자를 해서 남는 이윤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가자. 배당금처럼. 그렇죠. 일종의 배당금 형식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요새 그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이제 수쿠크라는 이슬람 채권입니다. 그렇죠. 이제 채권을 일반 사람들이 사서 그 배당금을 받는 걸로 하고 이 채권으로 모인 돈을 이제 산업이나 뭐 리스 산업 여러 그 방면에 투자하는 이런 이제 그 상품들이 이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 이미 그 일본은 그 이슬람 뱅킹을 좀 일본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서 상법을 일부 개정해서 이제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스위스, 영국, 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서 이미 국내 법을 바꿔서 지금 다 도입을 하고 있고 많은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시급히 도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움직임이 있고요. 기획재정부에서도 지금 재정부에서도 상당히 그 뭐 이거를 위해서 상법을 고치는 부분을 지금 연구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에서도 자체 모임을 만들어서 스터디를 하고 지금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요. 특히 뭐 일부 은행들은 이미 이제 중동 지역이나 말레이시아 또 유럽 지역에 있는 이슬람 뱅킹에 이제 지금 뭐 지사를 설립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일부 지금 종교단체들이 이슬람 뱅킹 이게 이슬람 종교의 선교 자금이다라고 막는 있습니다. 또 움직임도 있어요. 이거 참 난감합니다. 어떻습니까? 한국에 이제 우리가 뭐 2000년대 이후 특히 2000년대 이후 이제 한국이 뭐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많이 유입되면서 그 중에 상당수가 이제 또 이슬람권에서 오게 되고 그렇죠? 국내 무슬림의 수가 이제 뭐 좀 급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뭐 한 8만에서 한 10만 정도로 보고 있는데 뭐 갑자기 이제 10만이지만 적은 수이지만은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일부 종교 단체들에서는 이슬람 쓰나미가 몰려온다. 또 어떤 이슬람 중동에서 오는 돈은 다 이슬람 선교 자금이다. 뭐 이런 이제 식으로 하면서 이제 어떤 뭐 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까지 이슬람 종교의 틀을 적용하면서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이슬람 금융이나 오일머니를 지금 유치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너무 종교적인 어떤 선교 차원으로 보고 있는데 상당히 잘못된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을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그 우리 과거의 그 유교라고 비교하면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유교 우리 사교에서 우리가 뭐 선교를 하고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중동에서도 하나의 이슬람이라는 건 자신들의 삶의 가치관이고 생활이고 어떤 생활 종교이지 중동 국가가 사실 선교를 많이 합니다. 이슬람은 선교사들을 파견하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에 오는 무슬림들은 선교자이고 또 한국에 오는 자금 자체도 이슬람 선교 자금이라고 보는 시각은 상당히 우리가 좀 바꿔야 될 시각. 좀 뭐 그거는 상당히 큰 오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서 교수 말씀대로 조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좀
좀 뭐라 그럴까요? 너무 민감하고 좀 격한 부분이 없지 않아 일부에서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예.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아까 우리가 모두의 테러 얘기를 했지만 뭐 9.11 테러 이렇게 비롯해가지고 아무튼 소위 그 이슬람 그 원리주의자들 과격 세력이죠. 일부지만은 아프간, 예멘, 뭐 이라크 이런 데서 우리 국민들 목숨을 잃은 사례도 사실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예. 부분이 있죠. 그런 이제 그 테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중동에서 여러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오사마 빈 라덴의 알카에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재미있는 예, 부분이죠. 뭐 이런 그 여론조사가 나온 결과를 보면은요, 중동 사람들 한 95%에서 97%가 반대합니다. 바꿔 말하면 그게 과격 세력에 대한 과격 세력이 반대하는 어떤 그런 그 방법을 반대하는 거죠. 대부분의 그러니까 평화적인 방법으로 어떤 뭐 이 사고나 제도를 바꿔야지 이런 부분에는 이제 반대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상당히 일부 과격 단체들이 종교, 이슬람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이제 이런 테러가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대표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이슬람에서는 그 가톨릭과 마찬가지로 그 자살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이 이 인간의 목숨을 신의 창조물로 보기 때문에 신이 창조한 것을 인간이 좌지우지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시각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슬람에서 이제 요새 많이 언론에 등장하는 자살 폭탄 공격은 이슬람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죠. 하지만 일부 이제 그 정치적인 과격 단체들이 이 쿠란의 이런 것들의 일부를 그 왜곡하고 과장해서 국민들을 선동해서 이렇게 이제 나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테러라는 것을 이슬람의 종교와 연관 지으려는 그것은 좀 잘못된 그 시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중동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테러의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들이다. 왜냐하면 중동에서 테러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인명과 어떤 재산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서도 반대하는 것이 테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동 지역 혹은 이슬람 지역을 지나치게 테러와 연관시키는 것도 좀 무리한 좀 지나친 그렇죠. 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일반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냥 모든 것을 일반화시키는 시각도 물론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또 막상 기업 입장에서 진출하려고 하면은 하여튼 중동, 아프리카, 이슬람권에 대한 걱정들이 종교적인 문화적 차이 있죠. 또 테러 어쨌든 말씀하신 그 치안 문제 같은 거 생각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뭐 제가 많은 그 기업체 다녀서 이제 뭐 이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가장 우려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치안. 그렇죠. 테러를 위한 치안. 그리고 이제 이 문화적 차이, 종교로 인한 문화적 차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한 12년 넘게 중동에서 살아본 경험에 따라보면요. 한국보다 안전한 곳입니다. 일단은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뭐 어떤 기본적인 사회의 범죄율이 낮고요. 또 과거에 우리나라의 어떤 공동체적 이런 그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 어떤 이 커뮤니티, 공동체 내에서 뭐 범죄를 일으키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 그러니까 분위기가 지금 있고요. 서 교수께서 말씀하신 제가 중간에 잠깐 가로먹었는데 한국보다 안전하다는 거는 이제 사회적 범죄 같은 범죄율 자체도 상당히 낮습니다. 말씀하시는 통계적으로도 거죠. 상당히 낮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 독재 국가이고 경찰 국가이다 보니까 치안이나 안전에 대해서는 정부가 상당히 강력하게 그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안전하고요. 네. 이따금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이제 테러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이제 뭐 지방에서 이제 부족 간의 어떤 싸움 또 이 반정부 세력이 정부 관계자에 대한 공격 이런 쪽이 이제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있고요. 그게 이제 지역적으로 조금 어떤 특정 지역이 있겠죠.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노출이 일부 많이 돼 뭐 있는. 네네. 지금 사회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혼란한 지역에서 테러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네. 그런 지역은 우리가 당연히 진출하는데 이제 조심을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문화적인 쪽으로 이제 우리가 좀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중동인들의 그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 마인드입니다. 아라비아 상인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중동에서는 아라비아 이 상업 정신이라는 게요. 단순히 이슬람 이전에도 5,000년 전부터 중동 사람들은 주로 장사를 하던 사람들입니다.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아주 좋아하고 철저합니다. 중동인들 만나서 대학 졸업생들 만나서 뭘 하고 싶냐라고 이 통계를 내보면은요. 70% 이상이 장사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있었던 거죠. 이슬람 이전에부터 이 농업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주로 장사를 해야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전통이 있어서 유대인들 장사와 비즈니스를 얼마나 유명합니까? 중동 출신이죠.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직업 상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때문에 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중동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비즈니스와 이 장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은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네. 아이고,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이렇게 결론 쪽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끝으로 그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인들한테 좀 당부 말씀 같은 거 주의해야 될 점 같은 거 좀 네네. 정리해 주시죠. 첫 번째로 말씀드린 뭐 이슬람 종교는 뭐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 유교 사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어떤 종교적인 부분, 또 전통적인 부분, 또한 그 아직까지 대부분 독재 국가들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상당히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지역의 문화나 정치 시스템 같은 걸 좀 이해를 하시고 네. 그 부분만을 건드리지 않으시고 비즈니스를 하면은 뭐 그렇게 그쪽과 이제 진출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가 중동 아프리카 진출 확대를 위한 일종의 어떤 노력, 어떤 네네. 전략적 어떤 그런 걸 가져야 될지 그것도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정부 차원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그 정부 차원에서 지나치게 경제 중심적 접근을 했었죠. 중동하면은 우리가 예전에 건설 또 플랜트 이런 수주하는 지역, 단순히 석유를 수입하는 지역, 지나치게 경제적으로만 보다 보니까 중동 지역에서 나오는 시각이 한국은 일본과 같이 경제적인 동물에 불과하다라는 시각이 상당히 강합니다. 단적인 예로 중동이 지금 27개, 지금 아프리카 53개국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 문화원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경제만 하고 우리가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도 없고 인적 교류도 뭐 최근에는 늘어나고 있지만 상당히 약했고 지금 우리가 뭐 400억 달러 이상의 원전을 수주하면서도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알리려는 노력은 상당히 적고 네. 뭐 많은 이제 유럽 국가 또 일본도 또 지금 현재 중국도 그쪽에 문화원이나 또 뭐 중국 센터 하나의 어떤 문화와 뭐 경제뿐만 아니라 아주 다각적인 어떤 교류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비즈니스나 어떤 경제 협력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런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이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에 많이 좀 이렇게 편견 같은 거를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중동 전문가시죠. 공부도 많이 하셨고, 무려 12년을 40년서, 기자로서 특파원으로서도 활동을 하신 서 교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세상 일이라는 게 무슨 사람의 일이고 또 국제관계라는 것도 가장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엔 첫 번째 조건이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편견 같은 거, 그릇되게 알고 있는 거에 대한 우리의 인식, 그것이 우리가 틀렸구나라는 그런 거를 생각하는 것부터가 아마 출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중동 얘기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서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